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요일장 미국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네. 부양책에 대해서 빨리 될 것이다, 늦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커플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발 이슈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 재정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뉴스가 나왔던 게 예전에도 한번 뭐 나스닥 고래 그래가지고 콜옵션 4조 5천억 질러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또 그런 흐름이 한번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나스닥 상승 원인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외 뉴스를 이렇게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믿을 만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 JP 모건에서 그 유력자들 있죠. 뭐 CIO라든가 JP 모건에서 어떤 힘께나 쓴다는 헛기침 좀 한다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 시장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예전에 일드커브 인버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부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꺾어지니까 그쪽에 있는 뭐 굉장히 뭐 연로하신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신문에 이제 휠체어까지 타고 오셨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30% 정도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그 19년도에 일드커브 인버전을 극복하고 그동안 일드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걸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100% 가깝게 시장은 꼬꾸라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팬데믹 터졌을 때도 전고점은 회복할 거야라고 하면서 또 투자 참고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5% 정도 올랐는데 5% 정도 미만인 수준에서 앞으로 10% 정도 더 올라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증시가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다른 거 뭐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과 재료들 다 떠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참 잘 맞더라라고 하는 걸 좀 참고 자료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에서 대선 토론회를 왜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성향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3일, 그다음 29일 이렇게 하면서 11월 3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대선의 윤곽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논리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이자율, 낮은 관세, 낮은 임금 상승률,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독과점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13년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그걸 만약에 대선 이후에 틀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연준 기준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2017년, 18년으로 가면서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왔던 거죠.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뒤집어지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확 금리를 내렸습니다. 로젠그렌이라고 하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 연준하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자산 거품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서두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낮은 이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플레 나오면서 땡기기 시작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비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대응이라고 하는 건 터지고 나서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 잘 막고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대비는 터지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낮은 관세라고 하는 부분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2017년까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3.1%였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하면서 관세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입니다. 평균입니다. 뭐 부품 소재별로 혹은 또 제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20.1% 정도 나오고요.
낮은 독과점 관련된 부분에서 미 하원 의원들이 갑바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독점권이 너무 지나치다. 그다음에 애플하고 아마존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야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나고 나서 뭔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K자형 경제회복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 시급별 노동자 수 증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그러니까 노동자들 중에서 하위 계층들은 자꾸 실업이 되면서 자꾸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 최저임금보다 3배 정도 이상 받는 사람들의 시급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쪽의 노동자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에서 이게 유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 글로벌 국가별로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내 편 설래, 너 편 설래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는 게 대선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버피츠 레이시오 지난번에 175가 넘어섰을 때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깐 빠졌었는데 1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184.2입니다. 181.1입니다. 184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시장을 지탱하던 로직들이 어떤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대선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면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대주주 이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기관 투자가들이 파는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주식 투자자들의 1% 미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있다가 차후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하락을 혹시 하게 된다면 그쪽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운용하는 종목들은 한 달 전부터 고점 찍고 주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황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 맞았던 것처럼 실제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면 수급 공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지 마시고 대비하는 전략으로 미리미리 현금 비중 확보하고 고점으로 올라가면 인버스 쳐주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금화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방을 뚫지 못하면서 일정 지수대에 가면은 또 저항선이 생기면서 그쪽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2%, 코스닥은 주간 단위로 무려 4%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중소형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중소형주 단에서 매물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더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연말로 가면서 대주주 이슈라든가 양도세 이슈는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 이슈는 이제 10억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보다가 3억 가진 사람으로 줄여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미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목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세와 양도세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이 감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금 3개월 동안 주요 매매 주체의 어떤 수급 동향에 대해서 조금 뽑아와 버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 코스피에서 10조, 코스닥에서 6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16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 예,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14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 이 기타 법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사주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일반 법인이 와가지고 법인명으로 주식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도 주체는 연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소로 보시면 거래소는 연기금이 4조 원 정도를 팔았고 거기저기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런 거 금융투자 회사 관련된 부분인데 금융투자 회사 매도는 인버스 베팅한 거에 대한 어떤 해칭 포지션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네. 투신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 수익도 안 나는데 환매해 갖고 내가 직접 투자할래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돈을 뽑아낸 거가 그렇죠. 3조 원 정도 2조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4조 원을 팔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거래소 시장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참 불행하게도 이게 겹칩니다. 16조, 17조 되는 돈이 신용잔고인데 여기서 7조 원 정도 늘었죠. 이 부분을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이라든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부분이 그동안 64조 원에서 10조 정도 뭐 마이너스가 났고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힌지가 나타난 부분들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자금 잠깐 넣었다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정체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국과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는 것들은 연기금이 팔기 때문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어떤 기타 법인이라든가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청산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일정 부분은 일반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주 이슈라든가 양도세 이슈 그리고 팬데믹 터질 때부터 갖고 있던 자금을 투입을 해서 먹었던 자금들이 수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코스닥 주식들을 다 처분을 해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들이 큰 뉴스로 대서특필 난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네. 수익이 나니까 그거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자체가 21년 추정치가 175조 원에서 185조 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자체를 합산해 보면 1,600조 원 가까운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퍼가 9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활황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2,400포인트에서는 내려오고 2,300 미만에서는 사고 하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하되 실제로 주식을 매매해 보시면 정초부터 시작해서 1월달 이후로 주가가 많이 서 있는 종목들은 올라올 때 계속 매물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갖고 있어야 양도세 무느니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처분하고 나중에 12월 되면 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한번 빠진다거나 대선 이후로 흔들릴 경우에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 갖고 있다가 한국 주식 내려올 때 좋은 주식을 한번 사보는 거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을 하자. 그리고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서서히 팔아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신 한솔 홈데코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 특히나 15일에는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같은 종목도 최근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특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양도세 낼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빠지면 사야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뭐 10억 이상 되는 건 내는 건 확실한 거고 3억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의원분들이 이거 조금 뭔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악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볼 거냐. 1월달 이후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거 내가 세금 내? 말어? 라고 하면서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던져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형주들은 20% 빠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종목을 압축하고 1월달 이후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어떤 부분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거나 아무리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 해도 스킵해 보시고 한 귀로 흘려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형주들 중에서 바닥세부터 올라오는 종목들로 조금 피해 계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이 강관이라든가 뭐 파이프라인, 석유화학단지에 쓰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 부분이 뭐 세이프가드 동원하면서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서 관세도 좀 인하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시장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의 색깔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유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3일 대선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때 그때에 대해서 종목이나 섹터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조 바이든이 되면 그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유니슨이라든가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현대차의 뒷배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신사업 부분에서 수소차 또 중고차 시장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그쪽에 밀어주는 겁니다. 지배구조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좀 올라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대주주들이 어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제품 부품 관련된 거는 전기차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부터 시작해서 모터, 전동 부품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예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부품을 대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 애플의 수주를 받으면서 주가가 대폭으로 5배, 10배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전동모터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끝나면 무조건 인프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주식도 주가 빠지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진성TC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안 오른 대주주시의 뭐 어떤 부분에서 안전판이라 볼 수 있는 뭐 디와이파워 같은 부분은 내려올 때 한 번씩 주를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새로운 종목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미 글로벌 신재생 뭐 플랜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 발전소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뭐 컨스트럭션 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빌딩들 나오게 되면 공사장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하이테크입니다. 이쪽 한미 글로벌 한번 잘 보시고요. ST팜 이게 CMO라고 그래가지고 RNA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장 증설하는 돈 되면서 내 것 좀 만들어줘, 물건 좀 만들어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차트가 서 있지만 대주주시가 완화가 되고 나면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3조, 4조 원 부분에 이하로 떨어진다면 좀 받아보셔서 2, 3조 원까지 가는 큰 흐름으로 주가를 좀 견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